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독재를 막고 국가의 역량을 오로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쓰고자 하는 정치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 행정, 사법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축인 행정이 붕괴적 상황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내란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을 이어가기 위해 도발을 감행했고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지기현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접대를 받고 다녔답니다. 이런 식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법원은 이미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평론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왜 최고인지 우리 구독자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공이 이른바 정치학 네. 중에서도 정치 사상입니다. 네네. Political Thought라고. 아니 그리고 하는데, 우리 박 평론가님의 은사님을 제가 아는데 네네. 아주 훌륭한 분, 정치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네네. 분이었던 것도 알고 네. 잘 배우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아니 뭐 네. 그런 이제- 학점은 좋지 않았겠지만. 학점은 당연하죠. 그런 이제 네. 저 스픽스 우리 정기환 대표나 저나 네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만 네. 둘 다 이제 학점은 뭐 네. 형편없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죠. 뭐. 예, 다만 이제 가능하면은 정치의 본질이라는 측면에 근거해서 이 평론할 뿐이지 네. 최고는 절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아유,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기까지 네. 하십니다. 일단 최고의 전문가 오셨으니까 오늘 뭐 쥐기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대선 판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9.3, 김문수 후보 25.8 이쯤 되면 더블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쯤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도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더 잘 나왔어요. 30%. 예, 30%대가 나왔는데 그건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요. 국민의힘의 야밤의 코미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검색량이 많아지고 키워드 분석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김문수가 이른바 플랜카드 붙인 것처럼 좀 정정당당해 보였거든. 네네. 또는 탄압받는 것처럼 보였거든. 친윤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잘 나왔던 거예요. 네. 빈도가 많았고 그다음에 살짝 명분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겁니다. 근데 2, 3일이 지나고 후보가 돼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거 다시 친윤인 거야. 네. 그다음에 하는 행태가 꼰대고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과거 구태의원하고 이러니까 다시 약보수들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들이 역시 김문수가 그렇지 뭐 하고 다시 이제 무응답청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좋아하잖아요. 그 네네. 기자들하고 뭐 술 먹고 밥 먹는 것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검색량, 빈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빈도가 많아지면 네네. 언론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많이 이야기하면 좋은 겁니까? 그게 과거에는 네. 정치인은 이른바 부고 외에 자기가 자기가 죽었다는 거? 부고 네. 외에는 언론에 많이 나오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SNS라는 2차 언론의 역할을 하는 이 구조가 생겨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쁜 것은 더 나쁘게 정폭되고 어. 좋은 것은 더 좋게 정폭돼서 확산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쁜 이슈는 나쁘게 유명해질 바에는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쁘게 유명해지면은 제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 이야기인 거죠. 김문수는 검색량도 많았지만 네네. 약간 정의로운 모습으로 검색량이 많아지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 다시 친윤으로 돌아가는 네네. 나쁜 검색량이 많아진 거예요. 아. 또 설화도 있고 저기 네네. 배현진 씨 보고 네네. 무슨 이야기하고 또 양양자 의원 있는 데서 또 뭐 진보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저급한 발언을 하면서 네네. 이게 나쁜 이미지가 확 확산돼 버린 거예요. 아. 그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기사에 나려면은 개가 사람을 물면은 기사에 못 나지만 네네. 정치인이 사람이, 개를 물면 네. 기사에 난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면은 미친놈으로 기사가 네네.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언론 지형의 변화가 우리 정치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그렇죠, 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소위 레거시 미디어는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보도할 때 그래도 좀 점잖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일종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단순히 빈도만 늘어나면 아주 좋은 일이었지만 네네. 유튜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게 됐다.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우리 인간들이 어쨌든 관음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네네. 남을 보고 싶어하는. 숨어서 보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쁜 면을 더 크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고요. 아까 우리 민주주의 이야기하셨는데 네. 민주주의의 본질 중에 하나가 타인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야 된다. 네. 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거든요. 기독교의 성학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거티브라든가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더 잘 퍼져나갑니다. 네. 그러면 같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을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51.8, 김문수 후보는 14.8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전체보다 이재명 후보가 6.5가 올라갔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11.4%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네. 사실은 중도가 아니라 약진보, 약보수 이런 분들이 이제 중도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기분 좋을 때 난 중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분 나쁠 때는 난 뭐 투표 안 할래 네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더 기분이 좋아지면 나 진보야 이재명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진보야 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념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중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보수인데 네.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분들이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른바 이재명을 지지하고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합리적 보수, 네네. 또는 유연한 보수, 네네. 뭐 이런 보수들이 김문수에 대해서는 고개를 서서히 젓고 흔드는 있다. 거죠. 네. 14.4%밖에 지지를 안 하니까. 네네. 야, 영남권 판세도 궁금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보면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꽤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앞서야 됩니다. 저는. 됩니다. 앞서야 된다라고. 당이에요, 당. 네, 보는 게 부울경에서 최근에 민주당 그 총선에서의 네. 평균 득표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국민의힘 50%를 넘죠. 네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내란 종식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울경 그 시민들이 가지는 의식이라는 것은 윤석열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문수는 쌍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 윤석열 정부 밑에서 장관을 했고 경산호위 위원장이었고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김문수는 재탄생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체화된 겁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표가 넘어와야 돼요. 근데 왜 다 못 넘어왔느냐? 첫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부울경에 일부 존재하는 겁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도 비호감도 있었던 겁니다. 이걸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떨쳐내는 과정이 이를테면 대선 운동 기간이겠네요. 그렇죠.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네. 이 성장 정책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중도라든가 보수적 인사들을 영입해오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때는 저는 이념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네네. 전략적인 구도의 문제에서 민주당은 과거에 있었던 영남에서의 보수 야당을 복원하면은 영구 집권할 수 있습니다. 보수 야당이라는 건 이를테면 YS의 흐름을 김영삼 찾아와야 네. 됩니다. 그게 민주당이 앞으로 이 오랫동안 집권하기 위한 저는 절대절명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남에서는 진보민주당 하면 안 됩니다. 네. 보수 중도 보수 민주당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신념을 보여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권오을 씨 영입병고 굉장히 네네. 잘한 겁니다. 뭐 경북에서. 예, 김상옥 씨 지금 지지 선언한 것도 굉장히 네네.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영남이 가지고 있는 개발 독재 시대의 향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싸워야 됩니다. 네. 그러나 고성장 시대에 대한 이 향수들은 같이 불러일으켜줘야 됩니다. 지금 영남이 이른바 러스트 벨트 아닙니까? 네. 한국에서 네네. 과거의 전통적 제조업이 이제는 쇠퇴하는 곳이기 때문에 왜 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AI가 발달합니까? 영남이도 그거 다시 해줘야죠. 네. 영남이 다시 80년대 초반까지 서울보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부산이. 뭐 옛날에 울산에는 강아지가 10,000원짜리 그렇죠. 물고 다녔다고 울산, 그랬고. 부산이 네. 서울보다 잘 살았단 네네. 말이에요. 그 영화를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개발 논리를 갖다가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도로 깔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에 맞는. 우리 대구 가면은 228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228 공원이 뭔가 하면요. 4.19 혁명 이전에 도화선이 됐던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자유당 시위, 네. 이승만 물러가라는 시위가 228 기념탑이고요. 부산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박정희 정권을 무너지게 했던 부마 항쟁의 진원지입니다. 네. 민주주의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민주주의가 민주당 586들이 추구했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실제 진보가 아니라 이른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생각들을 이제까지 최근에 민주당이 좀 도외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개헌 이야기할 때 자유주의적 민주질서라는 헌법 규정에서 자유주의를 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극렬 반대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걸 왜 뺍니까? 자유주의가 사실은 사회주의든 모든 이념의 근간입니다. 그거 빼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중국 공산당도요. 네. 자기 강령 중에 굉장히 자유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유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게 중국의 네. 독재국가인 게 네. 원래 사회주의조차도 자유가 첫 번째. 네. 자유가 뭐든지 첫 번째입니다. 인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산주의나 독재국가들은 자유라는 이름을 써놓고 그걸 안 쓰는 거야. 전체주의로 네, 네. 대체하는 거야. 윤석열이 똑같은 그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구 경북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네.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아유, 예를 그게 들면 뭐 처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래? 아니 그래도 그 뭐라고 합니까 발음을 제메이가 제메이가 남이가 네네 그런 거 안 먹혀 그럼에도 들어갑니까? 불구하고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반신반의.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급상승했습니다만 네네. 민주당에 대한 오랜 이 의심의 눈초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영남민들이 네네, 잘못된 건데요. 네. 뭔가 하면은요. 전라도 정권 아니냐라는 건데 아니 전라도 정권이면 어떻습니까? 영남도 이제까지 정권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주의 문제인데 저는 영남의 지역주의와 호남의 지역주의가 다르다라고 봅니다. 물론 호남의 지역주의도 지도자들이 왜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호남은 피해자 지역주의입니다. 피해자는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저항적 지역주의는 저는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대로 영남의 지역주의는 뭔가 하면요. 가해자라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지역주의예요. 실제로 말하면 영남의 민중들이 호남의 민중들을 탄압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앞잡이들이 탄압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곡해돼 가지고 영남의 지역주의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이거 영남의 지역주의부터 먼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남 민중들이 이번에만큼은 이건 호남 정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명이가 남이가 TK 정권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중도적인 성격들, 자유주의적 성격들을 제대로 읽어주셔서 이제는 영원하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갈 만큼 한국 사회를 발전시킬까라는 그런 문제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경북 분이시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 제가 경북 사람이라면 여태까지 국힘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누가 보나마나 누가 보더라도 네네.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화끈하게 밀어줘서 네네. 우리도 한번 좀 이렇게 우리 고향 대통령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여론 없나요? 있죠. 있습니까? 지금 그 재밌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대구에 무슨 이야기가 돌라면 네.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 홍준표 와. 이런 지금 썰이 돌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대구 경북이 먹는 거네요. 예, 이런 썰이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주 황당한 썰은 아닌 것 같기도 한 지금 느낌도 이제 들어요. 두 사람의 SNS상에 이상한 네네. 브로맨스도 네네,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있고요. 갑자기 막걸리 마신다고 그렇죠. 그러고. 사실은 이념적으로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는 아니죠. 네네. 뭐 살짝 진보는 맞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렇지만은 홍준표도 중도 보수예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이게 뭐랄까 친화력이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 저는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극자와 극우를 배제한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정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네네. 늘 저는 이제 네. 노래를 해오던 네. 사람인데요. 물론 뭐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집니다만 그런 흐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가깝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제가 제안 드린 거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증세 없다. 정치 보복 없다. 네.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 없는 남북 관계에 급진전 없다. 아. 요 세 가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약속해 주신다면은 TK에서도 재명이 진짜 우리 사람 아이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증세도 부자 저 뭐죠 법인세 이런 법인세는 거 올려야죠. 정상화하고 법인세하고 그거 저기 말고 부자 증세는 해야 일반 되는데 저 중산층에게 세금 매겨가지고 이런 건 안 하겠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옆은 안 되는 위한 거. 피해되는 증세를 네. 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저는. 네. 네. 하긴 제가
무슨 글 쓰면서 오늘 정리를 해보니까 국힘 계열의 정당이 네. 집권했던 세월이 58년이더라고요. 네네네. 민주당은 15년. 음흠. 아직까지도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58대 그래서 15. 네. 저는 이제 감히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제안을 드리자면 네네. 왜 감이에요? 네,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니 네. 제가 뭐 말단 미관말직이니까 네. 일단은 YS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네네네. 챙겨봐라. 네, 챙겨봐라. 그다음에 노태우가 군사 독재 정권의 분명히 정통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태우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그렇죠. 한번 북방 돌이켜 정책 북방 이런 거 문제는. 평가해야 돼요. 노태우가 보수 세력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북방 정책이 쉬웠어요. 네. 그리고 평화 정책에 터전을 깔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번 되돌아볼게요. DJP를 했기 때문에 JP라는 보수 세력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평화 화해협력 정책하고 금강산 가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하는데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우파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센 우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통일 외교 안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건 보수입니다. 보수입니다. 사실 민족 화해도 이거 민족이라는 자체가 보수의 용어예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민족이 좌파 용어처럼 돼 있는데 네네네. 보수죠. 민족은 보수의 네네. 용어입니다. 안보도 보수의 용어고 네. 경제도 보수의 용어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86%인데 네네. 지난번 같은 질문을 하니까 83%더 높아요. 지난 대선보다요? 네네. 3%가 높으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정치 여론조사는요. 아. 허위의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네. 물건을 살 때는 그냥 당신 이 물건 왜 고릅니까? 브랜드, 그다음에 물건이 좋아서 가격이 낮아서 정식적으로 대답하거든요. 정치는 달라요. 자, 저 후보 왜 뽑습니까? 1번 일가 친척이었어. 네. 2번 정당 보고, 3번 인물이 좋아서, 4번 정책 보고.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정책 보고. 지금 정책 보고 찍는다라고. 실제로는 일가 거짓말하지요, 솔직히. 이게 정치적 허위의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정치라는 것은 선악이 존재하고 공공선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우리 알거든. 네. 그래서 자기가 허위적으로 자기 이야기합니다. 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옳다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10% 이상 떨어집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지난번과 비교는 또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높다는 건 전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네.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은 유력한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선거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김문수 안 될 것 같고 승패가 빤한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이 더 투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뭐 탄핵 국면은 내란 탄핵, 정식을 내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인데 투표율의 문제는 이재명 후보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한테 달려 있습니다. 아, 네. 김문수가 중도화 전략을 써서 빨리 이재명 대표를 추격해 오면은 보수가 결집을 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저는 이 판이 그대로 굳어버린다. 그러면은 약보수들이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국힘에 하나만 더 의원 중에 30여 명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대위에서 지금 야단을 맞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대선 때 뒷짐지고 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게 그분들이 네. 중도 합리적인 분들이어서 안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극우에 있어서 안 하는 분들인지 그 부분은 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명단은 뭐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다고 아마 그러더라고요. 친한동공계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가 윤석열 문제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친한동공계라든가 합리적 보수들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당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깨는 게 이게 네. 정당한 겁니다. 네.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역사적 5점 아닙니까? 역사적 5점을 기록한 인간과 같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야죠. 이거를 저는 당을 깨지 않는 것 자체가 기회주의라고 봅니다. 네. 깨야 됩니다. 이 당은. 알겠습니다. 직위원 뭐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어제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한 건 직위원이가 반복적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네. 자기가 돈 안 냈다. 이거 자체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네. 20년, 30년 전에 판검사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어. 검사들은 뭐 요즘도 한다라는 이야기 네네.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경천 동지한 일들이죠. 고매하고 신성한 판결을 존중한다. 늘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 네네. 않습니까? 저는 뭐 법원의 판결을 늘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늘 의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은 이거 공수처 수사부터 받아야죠.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접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해충돌이고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뇌물죄죠. 뇌물죄에 해당될 네.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그 법원에서 조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도 빨리 사진 공개해가지고 고소고발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룸사롱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룸사롱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성적 접대랄까, 뭐 성매매랄까 이런 것도 그 자연스럽게 의심할 만한 거잖아요. 그 현행법 아닌가요? 만약 범죄자죠. 네네네. 성매매 방지법 위반이 네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맞습니다.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어떤 뭐 거지 바보 같은 인간들이 삼권 분립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네. 누구는 신성시 되면 안 돼요. 어. 어떤 기관에 존재한다고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 법원은 신성시 되어야 됩니까? 신성하지 않잖아요. 사실 하는 짓이. 그렇죠. 보편적인 인간들보다 더 추한 짓들도 하고 있는데 네. 왜 신성시 돼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거라 봐요. 신성가족들이 다 해체되고 있어요. 검찰도 해체됐고 사법부도 신성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작금에 보여주고 있는 이 법원의 행태들이 스스로 신성가족을 해체해서 민주주의의 장으로 오는 그런 하나의 역사의 길에 스스로 몸에 오물을 뿌림으로써 이런 일들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야, 그 친성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책을 하나 떠오르는 좋은 책이 아니 경북대 로스쿨에 네네. 김두식 교수님이라고 네네네. 아주 대중적 저작도 잘하시는 분인데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법조 이야기를 썼어요. 맞아요. 책을.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불멸의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정 가서도 무슨 가운 하나 입고 네네. 저 높은 곳에 앉아 있으니까 지들이 진짜 높은 것처럼.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법정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니 저도 재판 받아봤는데요. 네. 새파란 어린애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새파란 어린애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맞아요. 원래 정치와 사법의 영역이라는 것은 원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네. 물론 요즘은 AI라든가 정보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원로라고 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뭐 많이 안다, 그다음에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법전 몇 개 외웠다고 제 인생을 판결하는 거 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판결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자는 그런 저는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주기현 사건으로 가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얘기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네네네. 앤드 가장 중요한 게 사진도 있다고 하면 네네. 이건 상당히 팩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공개해야 되고요. 어. 이게 사법개혁의 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캠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법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회가 하는 겁니다. 네네. 선출된 대의민주기관으로서의 국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입장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것이 뭡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찰의 칼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 본 거 아닙니까? 네, 적폐수사. 절대 네. 행정부에 있는 일부 하청기관인 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사정권에 칼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이 사법개혁의 적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어제 오전에 이게 국회에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들었던 반응은 법원 행정처장이 네네. 뭐 금시초문이다. 네네. 자료를 주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미지근한 얘기만 했고. 아니 먼저 공직자들은요 그런 이야기 네. 나오면 직위원 불러가지고 당사자부터 불러가지고 일단 조사합니다 원래. 그렇죠. 근데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판사 뭔데? 네. 아니 그리고 지기현이도 지금 이 순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겁한 거죠. 한 번도 자기는 그런 부분들에서 노출된 적이 없고 자신의 그 근엄함과 특권의 성에 언론과 대중들, 국민들의 시선이 와본 적이 없으니까 뻔뻔하게 버티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이 오전에 반응을 냈습니다. 네. 그것도 좀 놀라운 건데 진위 확인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진위 확인 당신들이 해야죠. 그렇죠. 윤리의 문제. 자, 법적인 문제로 사정권의 문제로 가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윤리의 문제 그다음에 직무 과정에서의 공직자의 문제라면은 자기들이 당장 감찰을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자기들의 친선 가족인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판사니까 지방 법원장이 네. 그럼 내부 윤리 규정에나 감찰해야죠, 있을 내부 거 아닙니까? 감찰. 감찰 네. 기능도 다 있고 네네네. 그런 데서 또 말씀하신 건 너 들어와봐 이 새끼야 어떻게 된 네네네. 거야? 네. 이러면서 물어야 되는데 진위 확인이 안 됐다. 진위 확인의 주체가 서울중앙지법이고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 놀라운 게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으로 뿌렸거든요. 네네네. 이거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죠. 건방진 거죠. 저는요, 뭐, 이게 우리 감사원이 행정부, 헌법기관입니다만 네네. 행정부에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감사원은 국회에 와야죠. 그렇죠. 국회에 와야 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워낙 떨어지고 또 맨날 뭐 감사원에다가 민원 청탁할까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국회로 못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국회를 근데 사실 감사원이 국회로 와야 되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감사권도 국회가 일부 가져야 된다고 봐요. 뭐 남들이 그런 이야기 상권 분립 이야기하니까 세계 기관이 동등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절대적 우위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기관이고. 여기는 하나하나를 다 선출했으니까. 그렇죠. 네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요체가 어딥니까? 국회를 이야기하는 선출이죠. 겁니다. 네. 선출된 권력. 국회가 모든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나라 변화를 하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사법부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면 안 됩니다. 형식과 절차,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구성원들의 윤리 문제 이런 것들까지는 국회에서 다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스픽스 통해서도 또 알려졌는데요. 그 직위원회 연수원 동기의 전원이에요. 예. 어느 날 직위원이 나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야 카드 긁어 그래서 700만 원을 긁었다. 변호사인데 네. 아하 참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참 구태스럽네요. 뭐 변호사라고 변호사도 네. 특정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직위원에 대해서 뭐 하나의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술 좋아한다, 노는 거 좋아한다, 말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네. 접대받고 재판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적인 네.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직위원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는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룸사롱에서 노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CCTV일 수도 있고 뭐 같이 간 사람들이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직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신성 가족이니까. 아, 사실은 이제는 로스쿨 때문에 그나마 덜해졌습니다만 네네. 법조 3륜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사법고시 치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있고 과거에 그 전에 주류들은 어차피 한 대학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조 개혁, 네.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변호사 개혁까지 포함됩니다만 이 부분들이 횡으로의 권력 분산이 아니라 종으로의 권력 분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즉 시도가 다르면 만날 일도 없게 그렇게 해서 분권화돼야 된다고 봐요. 대검찰청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없어야죠. 네. 네. 뭐 필요가 없죠.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면 되지. 대검찰청이 왜 필요합니까? 고등검찰청도 필요 예, 없죠. 고등검찰청도 네.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재판이야 3번 하지만 네네. 수사 기소는 한 번밖에 안 맞습니다. 하니까. 네. 그게 웃기는 게 이 검찰들이 법원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될 때 얘기를 몇 번 하던데 네네. 딱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전임 네. 시장은 뭐 수천만 원짜리 양주 여러 병 갖고 네, 있고 네, 뭐 네. 뭐 진급할 때 하나만 올라가는데 뭐 공정가가 있다며요. 뭐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시장에게 매기는 돈은 얼마고 네, 네, 5급에서 4급은 얼마고 도대체 이거 견적을 어떻게 내나 고민하다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네네. 나 지금부터 하면 죽는다. 진짜 네네. 인사의 불이익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여태까지 어땠는지 고백은 해라. 뭐 이러면서 과거를 털고 앞으로 나갔대요. 제가 네, 그래서 일 잘하는 성남시를 만들었다는 거. 나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네.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되자마자 네. 전화가 왔어.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시장 했을 때. 첫 번째 네네. 2010년도입니다. 네. 박 국장, 그 뭐 저기 해가지고 내가 저기 뭐 성남시장실을 없앴어요. 시장실 초호화로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는 꼭대기에 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임 시장이.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안 가고 예, 시장실만 시장실 가는 직통으로 거예요? 가는. 그거 완전 미친 엑스네요. 예, 예. 와. 그리고 거의 제일 꼭대기 층에다가 시장실을 만들어서 네네. 단독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형님 뭐 이럴 때요. 네네. 예, 형님 뭐 그래서 이제 시장 됐는데 그 며칠 되지도 않았으니까 네네. 제가 한번 갈게요. 그랬어요. 갔는데 꼭대기 층을 도서관으로 해서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도서관 카페로 해요, 시민들한테. 네네. 좋네요. 개방을 해놓고 그다음에 시장실은 2층에 가건물을 하나 붙여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당의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갔다가 같이 이제 구내 식당에서 오랜만에 후배가 가면 밥 좀 좋은 거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구내 식당에서 다른 밥을 것도 먹을 수 사주시더라고. 있는데. 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뇌물 지옥 무슨 천국이 시작된 지 열흘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요. 그러니까 얼마나 뇌물이 많았으면. 예. 화장실에다가 화장실 전부 다 그걸 붙여놓은 거야. 뇌물 지옥 무슨 뭐 성실 천국 뭐 이런 거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전에 했던 부패를 청산하는데 온 그 자신의 열정을 쏟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거기에 육급 공무원의 힘이 세죠.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인허가권도 있고 세겠지만 네. 그렇지만 주무관 아닙니까 육군이 아니 이른바. 그래도 예. 그래도 네네네. 지방정부 기초정부의 육급 공무원의 힘과 네. 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님의 힘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네. 우리 일반인들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없죠.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저는 고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행시도 없애야 된다고 네, 주장하는 네. 사람인데요. 행정고시 5급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류 속에서만 국민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공직사회 혁신에 대해서 복지부동을 넘어서 낙지부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낙지처럼 책상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발판으로 딱 붙여놓고 딱 네네. 붙어 있습니다. 네네. 저도 고위공직자 해봤잖아요. 네. 고위공직자 하면서 4급, 5급들 데리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요. 국민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서류만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서류 보내고 서류 오고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없습니다. 제가 이른바 이 100군데의 이 새마을 예산 사업이라는 거, 새뜰 사업이라는 예산 사업을 해봤습니다. 네. 서류 심사에서 예산 주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피드백도 없어요. 제가 그 최초로 그래서 사업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니, 그 예산을 각 지역에 보내줬는데 네네. 우리는 어떻게 썼다 이런 얘기도 안 한다고요? 그냥 서류로 그냥 지자체 좀 오면 다 합니다. 예. 현장 실사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공무원은 서류 잘 만들면 최고입니다. 이건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다시 법원 얘기. 네네. 법원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를테면 성남시 공무원들의 부패가 그 정도라면 법원의 부패는 어떨까? 상상을 초월하죠. 부패는 어디에서 일어나지 네. 않습니까? 폐쇄된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네네. 법원은 폐쇄돼 있죠. 법원에 우리가 들어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대한민국 부장판사를 저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현직 판사를 만나본 네네. 적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만나보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군 내부에 비리가 많았잖아요. 네네. 왜 폐쇄돼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폐쇄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서 제 짐작입니다만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해보자 하고 있는데 자, 지기현에게서 가장 이상한 점은 뭐였냐면 윤석열 구속 취소였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왜냐하면 전무후무거든요. 네네네. 그 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윤석열 케이스에서 시간으로 개선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 석방시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시간으로 개선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날짜로 가고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네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핵심이니까 심우정은 그랬다 치더라도 직위원의 행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네네. 아니 그 내란의 종범들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종범들은 구속된 상태인데 네. 윤석열은 우두머리인데도 이렇게 풀어주는 저 깡다구는 어디서 나왔나? 아니 뭐 저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네네. 조사할 수는 이거는 제 황당무계한 뇌피셜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명도 제가 이해하지 않겠, 직위원 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고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판사가 내란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나 그 일당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야, 대법관도 뭐 그렇고 뭐 대법원장도 내가 다 꼽았는데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그 전원에 메신저가 가는 겁니다. 다음 인사 때 챙겨줄게. 그죠?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뭐 로펌 통해 가지고 네가 맡은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네가 저기 판사 그만두고 나오면은 내가 뭐 수십억 파킹 해놓을게. 이런 전문 용어로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저는 그 세계 내에 어두운 세계 내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계 내에 기자들도 취재가 불가능한 세계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게 검찰하고 법조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는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뇌피셜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룸사롱은 기자들 안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네. 친성 가족끼리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무슨 성매매를 하거나 하면 지들끼리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범위를 넘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네. 또 하나는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직위원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처럼 사실 법조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법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귀에도 들렸거든요. 네네네. 직위원이가 술 좋아하고 그런 말하는 이야기 거 저도 좋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인물을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 행태를 알 텐데 네네. 이렇게 룸사롱 가서 노는 걸 좋아한다면 약점이 잡히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른바 캐비넷. 네. 네네. 아니 왜냐면 윤석열이 캐비넷을 열고 닫으면서 힘을 키워온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윤석열 일당이 직위원을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상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같이 하면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영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 보면 아. 친구 오랫동안 사귀면서 나쁜 짓을 같이 한 사이. 우리처럼 운동하다 만난 동지는 친구가 되지 어렵군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오 국장님하고 좋은 친구면은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돼. 안 봐도 아이고 맞아요. 승질나면 잘 살고 계시겠지. 승질나면 그냥 뭐 이런 생각이 관계도 드는데 끊고. 나쁜 네. 짓을 같이 했다 그러면은 오창희 국장이 어디서 내 이야기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봐야 되고 명절도 챙기고 명절도 챙겨야 되고 그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조 3륜 요즘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검사와 판사는 아직도 저는 그런 하나의 이 법조계에 자기들끼리의 신성 가족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룸사롱에 간 거 그것도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 더 큰 범죄는 없었나 이게 포인트고 또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전말은 어떻게 되느냐 네. 재판 거래 없었냐 네. 협박 없었냐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직위원은 도대체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었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네. 이것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이 풀을 의무는 첫 번째는 국회에 있고요. 네. 국회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어쨌든 사법부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감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체 감찰 과정이라든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서 불법적 요소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저는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지 않죠.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우선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서 평등한 겁니다. 아니 어제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네네네. 대법원장이 뭐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인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권 의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여튼 지금 법원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반복했을까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합리적인 합당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고 네네. 조의대는 그날 파기환송한 다음에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그냥 저 뒤에 숨어 있고. 그렇죠. 한 번도 국민들한테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이거야말로 폐쇄적이고 특권 집단이었던 기득권 집단이었던 증거입니다.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밖에서 군대에서 누가 죽었네 잘못됐네 지적하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너네는 떠들어라.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신성가족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는 말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짓들을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청문회 한 명도 안 나온 것도 똑같은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늘 했던 이야기 또 할게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 차관,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러서 국회 나왔다. 건방 떨면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가듯이 막 삿대질하면서 그거는 우리 윤석열이 뭘 잘못했어 이러지 말라. 저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에서 데시벨 양에 따라 가지고 엄벌해야 된다. 아이고. 네. 어떻게 건방지게 뽑히지 않은 자가 감히 국민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지가 잘난 척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야말로 국회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들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상권분립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거는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국회의원 뒤에 그 지역구에 또는 비례라도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기본적인 룰이다.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공직 관료 안 생활하지 해야죠. 마라. 지도 출마해야지. 네네. 네.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 없나 댓글에? 아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많이 박진영 박진영 TV도 좀 많이 와주십시오. 응원하는데 뭐 하여튼. 자 우리 시픽스 시청자 여러분, 박진영 TV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TV입니다. 네. 네. 판사들도 문제인데 검사들이 문제라는 건 잘 알죠. 근데 어제 뉴스가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징계했는데 네. 그 유명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 사건이에요. 네. 그 검사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 좀 제일 많이 먹었다는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은 100만 원 이상 먹었겠죠. 먹었죠. 그렇죠. 네, 먹었는데, 사람이 다 똑같이 먹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지금 징계를 하는데 정직 2개월이에요. 이거 이야.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니 법률 위반으로 그러니까 1심 무죄, 2심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직 법 확정은 안 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도 여러 달 됐는데 그 라임 사태 주범한테 얻어먹었다는 검사들이에요. 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김혜경 법카 7만 5천 원 가지고 구형 300만 원 했잖아요. 구형 300만 원 때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서 진짜 압수수색하고. 피가 마를 정도로 애를 버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작자들이 네. 와 이게 진짜 신성가족이고 기득권행위입니다. 혁파돼야 될 대상들인 겁니다.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100만 원 안 나오는 검사들은 뭘 했냐면 견책. 와. 견책은 빨간 줄도 아니고 이건 뭐 줄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견책은 앞으로 잘해 이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김혜경 여사한테도 잘해 하고 말지. 훈방. 와 진짜 이게 뭡니까? 아니, 누군가에게는 칼자루가 되고 네. 누군가에게는 장난감 칼이 되고 아니 이게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내란을 극복하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국민들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내고 있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상황인데도 네네네.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망조죠. 망조죠. 네네. 아이고, 그럼 직위원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네.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 직업분들에 속한 사람이 대다수가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런 집단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모 유튜브에서 나와서 상권분립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더니 조선일보에서 뭐 엄청나게 저를 씹었는데 어. 이 이야기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폐쇄적 공간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저런 류의 사법부는 이제 끝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제는 사법부도 최소한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고위 법관이 될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와 함께 분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배심 문제와 AI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순혈주의 같은 거 깨가지고요. 없애야죠. 그다음에 저 대법관 구성도 사실은 좀 대통령하고 대법원장만 코드를 맞추면 100%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 이번에도 저 이재명 후보 네네. 저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도 2명의
저 대법관이 아주 분명한 논리로 반대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하고 기다리고 좀 논리를 같이 하고 그게 아니라 2명은 제껴버리고 니는 저 반대 의견 써 하고 10명 가지고 그냥 몰아붙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제 판사가 없어져도 되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AI가 법률적인 부분들은 다 대체해 주거든요. 그럼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다음에 인간의 인간의 눈으로 또 이걸 현실을 봐야 되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서 법도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기계의 눈만 화도 내고. 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인격과 판단 능력을 갖춘 분들이 네네. 최종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AI가 법률적인 거 다 해주고. 저보고 판사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우리 사회에 진짜 검증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AI가 근거해서 초반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 교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사회적 원로로서 검증된 네네네. 분들 뭐 윤여준 장관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은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옛날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안 돼요. 소설책도 좀 기계지, 읽고 예.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라도 좀 본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그리고 뭐 그 해야지 그런 걸 지금 어디 뭐 옛날식의 그 외우기 뭐 그쵸? 그렇죠. 시험 톡톡 맞추기 해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게 제가 건방진 판사의 소리죠. 역사를 봤어요. 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신탁의 영역이더라고요. 네네. 출발은. 그렇죠. 그렇죠. 네, 신탁이 제사장들이 판결을 냈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다가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원로원 중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법무관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뽑는 시대가 실제로 이 그리스 로마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가 중세로 오면은 다시 종교로 가잖아요. 네. 종교로 가다가 그게 르네상스가 되면서 다시 인간한테 오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냐면은 지식과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중세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 전체가 무지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른바 부르주아들이 법률적 일을 하는 시대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시민이 다 똑똑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시험 쳐서 똑똑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닌 이 시민들 전체에게 판결의 영역이 와야 된다고 봐요. 시민이 판결하거나 아니면 시민의 대표가 판결하는 시대로 다시 바꿔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상권 분립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가 배심제, 참심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사법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없는 권한, 네. 권력, 그런 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왜 법조인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하는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법률 행사라든가 민주주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지기현이라든가 누굽니까? 조희대가 한 겁니다. 뭐 어떤 구독자께서는 우리가 너무 나간다고 그러면 너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OECD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배심 참심을 해요. 네네. 북한은 후진국이에요. 인권 후진국이에요. 독재국가예요. 그러나 재판 참심으로 합니다. 미국 배심으로 하고 독일 그렇죠. 참심으로 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참심이라는 게 참견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네. 판사랑 똑같은 권한을 하는 거예요. 사실 판단해요. 그렇죠.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 판단도 해요. 우리만 안 해요. 우리만 그들의 리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민주화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니고요. 여태까지 묵은 숙제를 안 풀어버리니까 쥐기현 같은 괴물, 네. 조이대 같은 괴물이 튀어나오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게 진짜 괴물이네. 그렇죠. 이렇게 사실 된 겁니다. 뭐 제가 아는 이야기가 당장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뭐 법률 개혁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권청이 왜 생겼느냐? 친일파 청산 안 해서 그래요. 네. 친일파들 목을 맨 놈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시키고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부역했던 법조인들이라든가 엘리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함부로 판결 내리겠습니까? 뭐 살벌했겠죠. 역사적 교훈도 그렇죠. 생기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원통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좋아요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요. 그리고 아직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죠? 박진영 TV. 네, 오늘에서야 박진영 TV를 처음 알게 됐다는 분도 계신데 반갑고 환영합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사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해야 되고 지금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대법원은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고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은 진위 확인이 안 돼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인데 그럼 그 뭉개고 있다. 뭉개고 있다. 네, 정확한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사진이 있다는데도 이렇게 뭉개는 건 겁이 없는 거네요. 겁이 없는 국민을 거죠. 무시하는 거고. 한 번도 국민들에게부터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조봉암 사건 판결 누가 했습니까? 판사들이 했습니다. 네, 인혁단 사건. 민족일보 조영수 누가 죽였습니까? 네. 판사들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때 마지막 판결은 다 판사들이 한 거예요. 네. 왜 그 사람들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들 잘 먹고 잘 살았을 거고 그렇죠. 나중에까지 그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죠, 죄를 그렇죠. 이어서 법조에 나는 사람들 많고. 네네. 그렇죠? 인혁당 사건 한꺼번에 8명 죽인 것도 다 법원에서 한 거죠. 제 선배님 두 분이 그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트라우마에 네, 얼마나 시달리면서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순례길 벌써 9번째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 K순례길입니다.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길 1부터 7마디까지 22개 구간이 있고요. 울산길 8마디가 있는데 5개 구간이 있습니다. 부산길은 9마디가 있는데 5개 구간이 있고요. 총 32구간 봉화 가는 길 660여 킬로미터를 코레일을 따라 릴레이로 이어 걸으며 깨어 있음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는 캠페인입니다. 참가비는 한 사람당 5만 원 사전 입금하셔야 되고요. 참가 구간에 따라 로컬 프로그램 체험 혜택이 달라집니다. 노무현 순례길의 모든 비용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순례길 만들기와 함께 사는 공동체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대표번호 1661-5293입니다. 더보기 댓글에 참가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신, 또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잘 새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순례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스픽스도 댓글과 좋아요와 또 구독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